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가상화폐가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을 어제부터 통해서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 특이한 아까 서 이사가 이거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시장 간의 자금 흐름이 아니라 시장 내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일정 그래프를 쭉 이렇게 보면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장중 내내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이제 쭉 떨어졌죠. 네.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이 흐름은 제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이사께서도 아마존의 그 애플 불알, 액면 분할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런 소식이 들면서 앞으로 그 편입될 때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통적인 그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렇게 아마존이 편입될 때는 나스닥 대형 기술을 갖고 있는 장점들이 좀 많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실 이렇게 장중 내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심이 되는 게 대형 기술주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테슬라의 주가는 틀림없이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좀 높게 나온다. 근데 네. 그 폭이 중요하다. 그 폭이 중요하다. 오늘도 테슬라의 그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는 종전 대비해서 그 폭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가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아주 약세를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향후 중심 모습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장 마감에 좀 주가가 좀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흐름에 있어서는 인터마켓 자금 이동이 아니라 인트라 시장 내 증시 내에 자금 흐름이 오랜만에 보이는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제도가 변경될 때나 대형 이벤트가 어제 쭉 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예정돼 있는 대형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오늘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이렇게 관심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4일 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정점이 있을 때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해서 65,000선이 지금 47,000선까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 부분이 트래피킹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저가 매수세가 인정되면서 지금 오늘은 5만 달러 톤 초반대까지 이렇게 네.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5만 3천 달러까지죠. 물론 이제 가격 변동폭이 심하긴 하지만 이런 측면이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가장 관심은 미 국세청 IRS가 언제 세무조사에 나오느냐 하는 이 문제가 여전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IRS가 미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세금 부과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내부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가치가 없다 하는 이 논쟁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법적 근거 문제가 있고 가치를 이미 인정하자는 주의가 이미 2004년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이 IRS의 세무조사 세금 부과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있는 가치가 없다는 무가치 논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 부과는 무가치론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풀어주시죠. 네, 코인 문제가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치와 소득과는 좀 구별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과는 좀 구별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 문제를 얘기하신 분이 사실 어떤 뜻으로 가지고 있는지 숨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가치가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문제 아주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발언한 사람의 수문 의도와 관계없이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 하는 시청자 문의에 대해서 또 다들 궁금해하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세금 부과 문제는 지금 현 정부의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민감한 세금 문제는 사실 주무부서인 국세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세금 문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세 문제로 해서 민감할 때 이걸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왜 가상화폐가 불법 거래냐? 이 문제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거래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불법 거래는 실정법,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사 법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법을 좀 마련해 놓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판단해 주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그 투기와 또 불법 거래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불법 거래다 해서 몰아붙여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를 폐지한다든가 뭐 무조건 부정적 인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유틸리티 기능 이런 측면이 사실 우리가 2017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됐을 때 이 광풍이 됐을 때 그 측면이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그때 이렇게 잘 부각되면 사실상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 유틸리티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혁신적 성취와 함께 얼만큼 발전의 계기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우리가 보면 국민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방역 선진국으로 칭송받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이용해서 국가가 좀 총력적인 지원을 해서 특정 업체의 뭐 말만 믿지 말고 총수의 말을 믿지 말고 해서 사실은 백신을 개발했다면 지금 뭐냐 방역 선진국으로서 이미지가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바이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이런 측면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일단 실적법 근거가 명확지 않는데 불법 거래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동산 대책 무조건 투기 근절이다. 유틸리티 기능에 이걸 좀 투기 근절이다 하는 측면에서 뭐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도 있었습니다는 투기 근절이다 하는 이 측면이다 보니까 자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또다시 이런 환경이 도출 것을 대비해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사실 2017년에 앞서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근데 미국의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실정법이 많이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에 사사키가 2009년에 비트코인을 마련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광풍이 불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포착되겠다 해서 세금 발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2004년에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때 2017년에 광풍이 불었습니다는 2004년서부터 미래가 이런 부분에 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미리 가치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준인데요. 취득 가상화폐 시 소득 가치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매도 시에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그리고 가상화폐 포크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는 오늘 또 다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분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대책을 좀 마련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 소득은 전부 불로와 불법 소득이 아니라니 우리나라의 인식과는 좀 일부 사람들의 인식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탈루냐 무조건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탈루냐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좀 말씀해 드리고요. 그러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서 전 앵커 워낙 경제학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는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가치는 뭐냐? 사람의 활동에서 부여하는 거다. 이게 빨간색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빨간색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치 판단에서 이게 선언적으로 된 게 아니고 가치는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선언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 금 같은 경우는 돌덩이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 기금속이다. 가치가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현상으로 맨 처음에 금에 대해서 기중성을 모를 때는 돈덩이를 불과하지만 그 후에 사회적으로 인플레 좀 해지 수단이라든가 이런 유용성이 부과하면서 가치를 인정하다 보니까 지금 가치가 마련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다는 가치는 선언적으로 만들어진 뭐 태어날 때부터 한상춘이가 귀한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는 선언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주식이나 금에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와 가격 간에 가장 먼저 우리 시청자분이 와닿는 게 네, 우리가 종전의 투자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 시장의 수급에서 결정되는 게 이제 서프라이 디맨드인데 가치가 없더라도 시장의 서프라이 디맨드는 형성되죠. 가격은 형성되죠. 이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주식에서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PER, PBR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가치가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자,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는 하나뿐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적정 가치가 아주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으냐? 동종 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A증권사와 B증권사와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정 가치의 산출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목표가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연초에는 뭐냐 가치가 쭉 이렇게 해서 만으로 그 결정돼 있는데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전엔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들어왔다 하면 또 이렇게 순간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는 선언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는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각도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경험에 따라서는 정책 당국자보다 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방송을 그 많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자, 작년에 테슬라, 오늘 문제가 됐던 테슬라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투자 가치 판단에서 PER과 PBR 가지고는 도저히 작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의 그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구별을 못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PPR, 주가 나누기 페이턴트, 무형의 가치, 네. 그다음에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가 나왔지 않습니까? 꿈 가치. 그래서 CEO의 꿈과 이상도, 예를 들어서 테일러의 그 회장의 일론 머스크의 미래의 가치고 갖고 있는 이상도 미래의 잠재 가치를 결정한다 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꿈 이상도 미래의 잠재 가치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PDR과 PBR 같은 지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가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에서 많이 산처럼 전행거가 갖고 있는 꿈 이상 이거 실존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왜 가치가 없느냐? 주식에서는 PDR, PPR 지표가 있는데 왜 했느냐? 하는 측면의 얘기와 이렇게 똑같은 논쟁이 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주 그 질문은 훌륭한 질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와 가격 평가, PER과 PBR 같은 이런 평가, 적정 가치 평가,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설명할 때 아주 이렇게 많이 화제가 있던 PPR과 PDR 지표, 그리고 지금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그 가치의 논쟁, 이런 것이 어떤 점이 다르가 있을까? 결국 일맥상통하죠. 네.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겨지느냐? 거기에 이론적 근거에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 산출하는 근거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판때는 역으로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이렇게 기금속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백화점에 탁 가면요, 요즘 이렇게 톡 보면 아침에 이렇게 백화점이 10시 반에 하면 줄을 딱 서 있어요.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오픈런이라 그래요? 네. 왜 난 저는 그 이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명품을 그 사기 위해서 뭐 그렇다 그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국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까티에, 우리나라는 뭐 그걸 뭐라 했죠? 까티에 시계. 네. 까르띠에 시계요? 까르띠에 시계. 네. 까티에 저희들은 뭐 여기 가서 까티에 시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까티에 시계도 사실 명품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기금속급도 선언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들한테 많이
와닿지 않겠느냐. 그 시청자분의 문의는 아주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PDR과 PPR 지표와 같은 동일한 논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페드를 비롯한 중앙은행 총재들이 왜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실정법상에 불법을 많이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이 기득권을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것이 가치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일단 각국의 그 정책 당국자들이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게 탄루소득으로 이렇게 되죠. 탄루소득의 목적은 자 세원을 포착하는 국세청이라든가 그 법적 근거가 있는데 가상화폐가 새로운 소득원이 되면서 거기에 실정법상에 규정해 좋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세금을 탄루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환경 변화를 인정한 새로운 환경 변화를 인정한 법이 쫓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공정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세금 부과 문제가 나오죠. 왜냐? 세금은 가치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네. 세원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세금의 그 탄루소득이 있는 측면에 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되는 상태에서 자 실정법상의 근거는 아무리 촘촘히 근거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세금을 그 탄루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 차원이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파월 의장도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적 가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라가르드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주열 총리도 항상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에다가 가상화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이게 화폐로서 결제 수단을 인정할 것이냐 문제. 그다음에 유틸리티 산업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문제. 근데 요 화폐로서 중앙은행 총재가 화폐로서 인정하는 문제도 자 한국은행 건 보겠습니다. 왜 한국은행 그 레겔 텐더냐 법적으로 이렇게 텐더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시청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 5만 원권 한국은행에서 법적으로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한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불과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국민과 국가가 약속해서 이 5만 원권을 내면 자 상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준자 하는 이런 식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리겔 텐더입니다. 법적 구성 문제입니다. 법적 구성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그 민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빨리 앞서가다 보니까 이걸 센트럴뱅크 법정화 문제가 자 가상화폐 법정화 문제가 화폐로서 기능을 법정화 문제가 바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강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닐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닐까 하는 화폐로서의 가치 문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전체적으로 보면 유틸리티까지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그때마다 이렇게 시청자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그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시청자 문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불리는 CBDC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CBDC를 발행해야 하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3월 달서부터 인플레 문제, 오늘 이제 인플레 문제가 나왔죠? 네.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렇게 테슬라든가 이런 게 어린 서프라이즈 나오더라도 폭이 적은 거와 함께 그렇죠. 주가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데요. 자, 지금 과거에 다른 것은 파월 의장, 페드 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시장이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레벨 플레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보다도 자,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슨 금감위원장보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공부를 더 많이 했느냐?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했죠. 제가 보기엔 더 많이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건 뭐 제가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질 국채를 이렇게 했다. 샀다.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금융업체에 종사하는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사람도 훌륭하시죠. 근데 그분은 자, 이
브라질 국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자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한성춘 논설위원은 뭐냐? 비트코인 내자산 가지고 브라질 국채 내자산 가지고 했으니까 이 브라질 국채만큼은 자 금융증권사의 금융사의 직원보다도 내가 못하지만 브라질 국채만큼은 공식적으로 하버드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내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과거하다는 것은 셈타임으로 브라질에 대해 소식을 누릴 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중앙은행 얘기 정책 당국자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시장에 자꾸 투영력이 약한 거다. 이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제닛 앨런이라든가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인플레 문제, 국채금리 얘기하더라도 시장이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같은 현상이다. 마찬가지 그런 현상으로 이 문제를 먼저 그 전제로 풀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자 가장 쉬운 것이 디지털 환경이다. 중앙은행이 앞서갔으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가장 먼저 만들었으면 이거 투영하면 되죠. 그렇죠. 투영하면 되죠. 근데 사실상 필수 수단에 의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늦게 가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지금 모든 게 가상화폐, 하이 커넥션 소사이트 프로그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 실용적인 수단에서 가상화폐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민간 차원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이라든가 뭔가에서 먼저 가지 않습니까? 결제 수단으로. 그리고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금융자산도 지금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민간 사이드에서 사실상 이런 가상화폐가 먼저 앞서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중앙 입장에서도 이제 민간이 앞서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야 되는 중앙 입장 총재를 보겠습니다. 자 민간 것을 흡수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걸 법정화 시키면 됩니다. 민간 걸 흡수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자 민간에서 흡수할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전 앵커에서 마저 여쭙겠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알트코인이 우후죽순 20분 만에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가 정확히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네. 이렇게 경제 지식이 뛰어난 우리 전세현 앵커께서도 이게 모른다 할 만큼 비트코인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생성이 자유로운 네. 그다음에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민간의 사이드를 흡수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뒤늦었다 하더라도 센트럴뱅크 디지털을 만들어야 될 중앙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가상화폐 민간 사이드에서 화폐 기능을 대신하는 결제 수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네. 대신하는 저런 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는 일단은 화폐량을 산출하기 어렵죠. 그죠? 자, 민간이 지금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의 화폐로 산출하냐. M1, M2, L1, L2, L3, L4, F7까지 가는데요. 자, 이걸 화폐량을 산출할 것이냐 문제. 어떻게 산출할 것이다. 이게 좀 대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권력 문제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발행해? 이번에는 누가 발행해? 그리고 전세연한국가 발행해? 이렇게 되면 발권력에 통제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자 성장률 어떻게 예측합니까? 물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다음에 실업률 어떻게 삽니까? 적용하던 가격들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민간에서 나오는 화폐 문제에 대해서 유틸리티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화폐로서의 가치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화폐로서의 가치는 이렇게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한 거다.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유틸리티의 가치로서 인정 그 자체도 부인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지난 주말에 워낙 크게 폭락을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어느 순간에 제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은행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네.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지금 결제 수단 많이 가죠. 좀 신문사 논설의 입장에서 워낙 이렇게 해서 지금 지갑에서 실제로 돈이 없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거 없습니다는 실제로 돈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없거든요. 대안화폐들이 많죠. 카드라든가 뭔가 이렇게 가는 그렇죠. 상태에서 이런 등에서 이런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정화 문제인데요. 민간 차원에서 법정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이렇게 보면 화폐로서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제 수단을 중앙은행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제로 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케너스 로커프 교수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네. 얘기도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someday sometime 제로 코인 문제는 사실상 가능성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결국 중앙은행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한다 하더라도 네. 민간에서 나오는 비트코인과 이렇게 피보 레이트 중심선을 설정하면 자 그런 것을 준적인 측면에서 콰이자이 머니, 리얼 머니, 콰이자 머니로 흡수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면 저는 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4주 전에 미국의 그 상공회의소에 사실 그 줌 강의할 때 네. 그때 뭐 이렇게 볼선의 한 학교에서 제가 명칭은 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그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이때 학생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문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흡수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엊그제 돌아가신 먼델 교수의 최적 통화 이렇게 지역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면 자 지금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의 피보 레이트를 설정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수만 가지가 나올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과 그다음 이더리움과 6개월 동안의 가격의 모습을 이렇게 봐서 중심선이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에 사실 교환비를 설정하면 자 이더리움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직접적으로 교환비를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결국 비트코인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간의 교환비를 설정하면 이더리움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간의 교환비를 설정하는 겁니다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로화가 창시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이렇게 갖고 있는 각 회원계 통화를 유로를 흡수할 때 그때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벨기에 리뱅크의 리테오 교수가 유로를 창실해서 실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부йт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면 교환비율의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폭락하는 과정에서 금리 가능성 이런 문제도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해야 된다. 뭐 금리 위기를 낳게 해서 다른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 시청자분의 궁금한 사항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가상화폐가 굉장히 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이 가상화폐 전체적인 건 GDP의 1%뿐이 안 됩니다. 금융 시스템과 연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폭락하더라도 가상화폐 발 금융위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책 단계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강하게 몰아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적다는 걸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 자산 간의 인터마켓 간에 아직 이렇게 연계성이 그렇게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청자분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무가치로 논쟁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최근에 한국에서는 또 김치 프리미엄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돼서 이것도 네. 사실은 이것도 정부 장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소위 레벨 플레잉만 미리 2017년, 2018년 한번 이렇게 광풍이 일었으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이런 환경이 도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놨더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혹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 2018년 그렇게 세게 해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딱 잡히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의 그 정책 당국 일부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그 시청자분이라든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울물을 저지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 백신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 선진국으로 칭송을 받았으면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뭡니까? 백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선진국 받았을 때 그때 사실 그 백신이라든가 잘 개발했으면 우리 국격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백신을 탁 해가지고 이 불안한 마음을 장착시켰으면 거기에 무슨 보수고 진보가 필요 없습니까? 현 정부 훌륭하다 훌륭하다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2017년, 2018년 이게 대책을 해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니까 대책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때 법적인 대책을 했으면 정책 당국과 이렇게 해서 최근에 어떤 행위들이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재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데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008의 경험과 감안을 해서 투트랙 방향이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근본적 문제가 좀 검토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는 불법 거래에서 각종 비트코인을 거래를 폐쇄시켜야 된다. 이건 잘못돼 있다. 왜냐? 실정법상의 법적 근거가 제대로 돼 있느냐. 돈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쨌거나 투기든 투자든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재산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내가 저기 비트코인 저지르면 비트코인 투자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비트하고 영국까지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소중한 자산. 그게 투기든 투자든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정책 당국자가 발언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불법 거래하면 실정법이 있느냐?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와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번에 20대 30대가 4.7 재보선 선거에 스윙보트 역할을 했어. 다음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입증해. 이래 와서 이렇게 표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법정을 하는데 거기에 불법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건 말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 투기든 투자든 내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소중하게 인식을 정확하게 해서 신중하게 이걸 마련하고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가상화폐 투기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상화폐는 자율적인 원칙에 맡겨 있다. 투자는 자율적 원칙이죠. 그런데 그 문제도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이것도 좀 와닿지 않는 게 투기와 투자는 구별할 수 있습니까? 투기와 투자는 구별. 가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투기는 구별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모든 투자는 투기 가치가 없다면 투기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자율적 책임이라면 거기에 비트코인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입니까? 이도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정책 당국자로서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이 그 다음에 하버드에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공식적인 학위가 없더라도 지금 시청자분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공부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공부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더 신중하게 얘기하고 더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미래 환경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읽어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2017년, 2018년 국력 소모했던 것이 또다시 국력 소모입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굵기라든가 뭔가 해서 헐 얘기가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조금 주춤거리면서 가상화폐에 있었던 자금이 증시로 이탈할 가능성,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증시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에 들어가는 자금은 사실 증시 다른 시장과의 대체성, 인터마켓의 대체성이 아직까지는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그렇게 가격이 아주 폭락하지는 않겠습니다는 그래서 이탈 자금도 정식적으로 이탈한 자금도 있겠습니다는 일부 사람들이 지난 2월 14일 날 비트코인이 아주 이렇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이탈 자금이 정식적으로 대거 들어옵니다. 다시 한국의 코스피가 많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가상화폐 이탈 자금이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이탈 자금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가상화폐라든가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소중한 자산이다 하는 걸 꼭 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식만 모든 투자 수단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라든가 뭔가 이런 투자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해야 되니까 자, 발언자들이 정책 당국자, 선각자, 선각자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선도 기능을 하는 정책 당국자 국회의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여기에 표심이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 또
이 금융사에 종사하는 증권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무조건 되고 가상화폐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자산은 대체수단 얘기하면서 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상화폐 이탈 자금이 많아서 주가를 마치 끌어올리는 게 마치 증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게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에서는 가상화폐 이탈 자금이 있다 해서 네. 증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예금금리 제로죠? 거의 제로 상태죠? 그다음에 채권이라든가 집값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 더 고평가라는 걸 누님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일부 14일 이후서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증시 쪽에 같은 것이 이탈돼서 주가를 쭉 끌어올립니다. 주식은 갈 가능성이 없어 줍줍 터세요.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합의의 바탕으로 이런 그 젊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시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회, 그 자산도 인정해주는 사회로 가져야 된다. 그게 국민의 합의와 그다음에 사실 그 통합이지 않느냐. 그래야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이 이렇게 한국 경제가 다른 데 국력 소모 없이 한국 경제 발전 또 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불붙는 가상화폐 가치 논쟁부터 시작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대체까지 종합적인 진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